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드라마틱한 인생에 휘말려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셨다는 사연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말도 안 되게 꼬이고 꼬인 관계에 저게 말이 돼? 라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참 많죠. 저도 그럴 때마다 막장이다, 뭐 저런 일이 어디 있냐 따지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기는 하더군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나니 사연을 보내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드라마 같다고 하면 참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아주 불쌍한 여주인공으로 딱 맞는 사연을 갖고 있었죠. 저는 6살 때 친부모에게 버려져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저를 살뜰히 챙겨주신 수녀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카스 한 박스와 작은 쪽지, 그리고 현금 10만 원이 담긴 봉투가 담긴 검은 봉지를 들고 제가 혼자 고아원 문을 두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요. 우리 아이 이름은 지우입니다. 꼭 다시 데리러 올 테니 절대 다른 집에 보내지 마세요.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밥도 많이 주시고 잘 좀 챙겨주세요. 금방 오겠습니다. 쪽지에 적힌 내용을 저는 믿었습니다. 저를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두고 가신 사연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으며 일이 해결되면 금방 저를 데리러 오실 거라고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몇 달 뒤 고아원으로 형사들이 찾아왔거든요. 야산에서 시체가 한 구 나왔는데 여기 고아원 이름이 적힌 쪽지와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주머니에서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시체는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어요. 사진에 찍힌 아이는 바로 저였거든요. 어머니는 정황상 아무래도 스스로 세상을 떠나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머니의 등본상의 가족도 저밖에 없었는데 당시 제 나이가 너무 어렸으니 제가 유가족이라 할 수도 없어서 어머님은 부검 없이 바로 화장이 되셨대요. 남편도 없이 남의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다는데 아무래도 생활고로 그렇게 떠나시게 된 것 같다고 나중에 제가 좀 자라고 나서야 수녀님께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 함께 살던 다른 친구들처럼 저를 버린 어머니를 원망하진 않았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을까. 자신이 곁에 있는 것보다 남에게 보내는 게 오히려 자식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어머니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제가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다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어머니는 가끔 제 기억 속의 모습으로 제 꿈에 나타나서 저를 바라보시며 흐뭇하게 웃어주시곤 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너무 기특해. 언제나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한다. 제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해주시고는 사라지셨죠. 저는 고아였지만 고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를 낳고 6년 동안 키워주신 어머니께서 제 가슴 속에 남아 계셨거든요.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만으로도 겁이 나고 어려운 일이셨을 텐데 저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씩씩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림도 곧잘 그렸어요. 학교 다니면서 종종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도 타고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장 추천으로 구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적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수녀님은 미대에 가도 좋겠다며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제가 어떻게 미대에 가겠냐며 자신 없다는 듯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처럼 쉽게 풀리지는 않나 봐요. 저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고아원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로서는 도대체 왜 내가 놀림감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원래 괴롭힘이라는 게 보통 이유 같은 거 없이 당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더 억울한 거였죠. 사실 초등학교 시절에야 놀려봐야 별거 없었습니다. 보통 엄마 없는 애, 거지 등등 말로 놀리는 정도였죠. 그런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좀 달랐어요. 매일 아침마다 제 사물함을 향해 우유를 던지는 애가 있었거든요. 봐봐. 오늘은 아침에 아이라인이 잘 그려지더라고. 예쁘지?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흰 우유 날려줄까? 너 뭐 하는 거야? 내 사물함에 우유를 왜 던져? 아, 이 사물함이 네 거였어? 난 내 건 줄 알았잖아. 난 원래 기분 좋은 날 흰 우유를 사물함에 던지는 습관이 있거든. 미안. 다음부턴 조심할게. 겉으로는 정말 실수인 척하면서 친한 척하며 말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유를 던져놓은 채 저들끼리 실실 웃으며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일이 그날 하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기분이 안 좋다며 초코우유를 던졌습니다. 처음엔 저도 선생님에게 바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제 사물함에 우유를 던지는 애가 있다고요. 그러자 선생님은 그 아이와 저를 둘 다 교무실로 불러서 화해를 시켰습니다. 같은 반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라면서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희 둘이 치고받고 싸운 것도 아닌데 화해라뇨. 저는 그래도 선생님께 이야기는 했으니 다음 날부터는 그러지 않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우유를 던지더라고요. 이번엔 딸기 우유였습니다. 난 너랑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넌 날 친구라고 생각 안 했더라? 그래서 나 너한테 상처받았잖아. 그래서 오늘은 딸기 우유야. 핑크색 딸기 우유.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랑 내가 친구라고?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그러니까 이거 빨리 닦아. 아, 네가 부모가 없어서 잘 모르는구나? 친구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내야지. 자꾸 친구를 담탱이한테 이르면 되겠니? 실실 웃으면서 제게 다가온 그 애는 제 옷에 남은 우유를 마저 부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한 건요. 그 전에도 특별히 친한 친구가 없기는 했지만 이젠 아무도 제게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선생님을 찾아가 말씀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만 하셨죠. 그리고 제가 가장 어이없었던 건 나중에 안 사실이긴 했지만 제게 우유를 던지던 그의 아버지가 경찰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거더군요. 그날 이후엔 저도 그 애가 하는 대로 그냥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우유를 제 사물함에 던지든 책상을 밖에 빼놓든 아무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 애가 더 불쌍하다고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걔는 부모도 있고 집도 있는데도 저런 짓이나 하고 다니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삐뚤어져도 단단히 삐뚤어진 애정 결핍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별 반응이 없으니 그 애도 재미가 없어졌는지
얼마 후부터는 우유도 던지지 않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이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결국은 제 이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생기고야 말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가방 검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학교에 가져와서는 안 될 물건을 가져왔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요. 정말 유치한 방법이었지만 저는 걸려들고야 말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방 검사를 하던 중 제 가방에서 팩소주와 담배가 나왔거든요. 저는 전혀 모르던 일이었으니 당황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상황을 모르시는 선생님은 저에게 따라 나오라고 하셨죠. 너무 억울해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토끼 자세를 하고 앉아 운동장을 돌고 계속 돌았습니다. 1시간을 넘게 말이죠. 그런데 제가 기합받고 있는 모습을 저 멀리서 그 나쁜 년이 킥킥대고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태어나 누군가를 향해 그 정도의 분노가 끓어오른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 순간 제 가방에 그딴 걸 넣은 게 누구인지는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수녀님은 항상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더는 참아줄 수 없었죠. 저는 그대로 제 가방에서 나왔다는 그 팩소주를 들고 그 나쁜 년에게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제 눈에는 저 나쁜 년만 보였거든요. 야! 미친년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저는 그대로 소주팩을 터뜨려서 그년의 몸에 소주를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소주팩을 머리에 날려주고 그대로 달려들어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었죠. 그래, 나 미쳤다. 너야말로 제정신이야? 내가 네가 무서워서 지금까지 봐준 것 같아? 하는 짓이 4-5살 어린애들이나 하는 짓이길래 유치해서 봐줬더니 감히 날 물먹여? 저는 지금까지 쌓여있던 울분을 모두 다 쏟아부었습니다. 머리도 뽑을 수 있는 만큼 뽑고 뺨따기도 때려줄 수 있는 만큼 갈겨주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이유였어요. 그날 사건으로 학교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학교 안에서 팩소주와 담배가 나온 것도 모자라 학생들끼리 몸싸움을 벌였으니까요. 그 나쁜 년 아버지는 난리가 나서 학교를 찾아오셨답니다. 제 얼굴을 보겠다면서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 난 상처 사진까지 찍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까지 했다더라고요. 도대체 선생님들이 학생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래서 선생님들 믿고 애들 학교에 보내겠어요? 아버님 진정하시고요. 이게 학생 개인이 너무 흥분해서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다 보니까 선생님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하긴 새파랗게 어린 게 겁도 없이 학교에 술이랑 담배까지 들고 오는 앤데 어디 선생님들 말씀이나 듣는 애겠습니까? 그 술하고 담배 제가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오수진이 저한테 누명 씌우려고 넣어놓은 거라니까요. 뭐야? 이 어린 게 감히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어? 너 지금 네가 한 얘기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근데 얘 부모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길래 자식이 애를 때렸다는데도 학교에 오지를 않는답니까? 수녀님께 연락드렸는데 왜 아직 안 오시지? 수녀님? 어쩐지. 너 고아구나? 그럼 그렇지. 이래서 애비애미 없는 것들은 다 티가 난다니까. 그런 일로 결국 학교에 오셨던 수녀님도 어떻게 그런 애가 있냐며 난리를 치셨지만
저는 사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까짓 학교 그만두면 그만이니까요. 사실 학교라고 해봐야 저는 배운 것도 없었어요. 학교도 경찰도 저 같은 고아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학교에서 처분이 떨어지기 전에 제가 먼저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고아라서 편한 것도 있더군요. 보호자가 없으니 제 인생은 무조건 제가 선택하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수녀님께서는 매우 속상해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화가 난다고 그렇게 친구를 때린 것도 모자라서 자퇴까지 하면 어쩌려고 그래. 걘 친구 아니에요. 그런 애는 그렇게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그리고 학교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검정고시 보고 대학도 갈 거니까. 사실 저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인 것도 모자라서 고등학교 자퇴상이라는 꼬리표까지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진 않았어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서 기합받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1년을 그 애와 함께 학교 다니는 동안 결국 참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선생이라는 사람도 경찰이라는 사람도 제 아무리 잘난 어른이라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오로지 저 스스로만 믿으며 살았죠. 자퇴생의 검정고시 출신. 이런 제가 아무리 동네에서 그림 좀 그린다고 해도 당연히 미대는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수녀님과 함께 사는 동생들은 그래도 도전해보라고 다들 응원해 주었지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대학 갈 등록금도 없는데 미대는 무슨 미대냐고요. 어차피 20살이 되면 고아원에서도 나가 살아야 했으니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제 살 길을 구해야만 했죠.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수녀님께서 백방으로 알아봐 주신 덕분에 제 성적으로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기숙사도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알아봐 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큰 고생하지 않고 대학이라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대학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주중 주말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물론 힘들고 지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투정 부릴 엄마도 안 계셨고 학비 좀 지원해달라고 조를 아버지도 안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대학 가서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의외로 외로움이었습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는 동생들도 너무 많고 수녀님도 계셨으니 외로울 틈이라고는 없이 오히려 매일 정신이 너무 없어서 잠깐이라도 혼자 지낼 수 있는 작은 방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 살아보니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왠지 이 반지 앞방에 꼭 외딴 섬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대학에서는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매일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공부도 같이 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보냈는데요. 그래도 어째서인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어떤 순간에도 언제나 내 편인 가족이 있다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애초에 가족의 사랑이나 보살핌을 받아본 적도 없으면서 어째서 자꾸만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을 느끼는 것인지 저조차도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고향인 고아원에 있는 동생들에게 용돈을 붙였어요. 언니, 아르바이트비 얼마나 받는다고 또 용돈을 보냈어. 우리 괜찮으니까 언니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언니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고 그래. 동생들은 오히려 혼자 사는 저를 더 걱정해 주었죠. 언니야 당연히 그렇게 지내고 있지. 언니가 빨리 돈 벌어서 이사할 거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공부만 해. 알았지? 언니 혼자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우리까지 데리고 산다고 그래. 암튼 언니는 그렇게 물러서 큰일이야. 동생들은 항상 괜찮다고, 제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 책임져야 할 동생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자극이 되었으니까요. 이 세상에 나 말고 아무도 없다는 생각보다야 누군가 보살핀 사람이 있다는 게 훨씬 더 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떠오르곤 했어요.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지만 어머니도 저를 키우시던 6년 동안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버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습니다. 얼른 돈을 벌어서 제가 살 수 있는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서 이제 곧 고아원에서 나올 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지금 사는 집은 동네도 너무 허름하고 빛도 잘 들어오지도 않는 반지하에 공간도 협소해서 저 하나 살기에도 버거웠으니까요. 제가 들어간 회사는 작은 광고회사였는데요. 워낙 야근을 밥 먹든 하는 회사라 집에 자주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집에는 가끔 씻고 자러만 들어갔죠. 직장인이 되고 보니 제가 대학 때 했던 고민은 정말 쓸데없는 고민이었다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에게 외로움이란 사치였죠. 너무 바쁘고 항상 정신이 없어서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회사, 집, 회사, 집. 아침이면 또 회사, 그러다 가끔 집.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시간 개념이 사라졌더라고요. 늦은 밤 잠시 눈만 붙이고 다시 회사에 나가봐야 해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살던 곳이 워낙 외진 골목이라 택시도 못 들어갈 정도로 골목이 좁아서 한참 밑에서 내려 골목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계속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 겁이 나서 휴대폰만 계속 뒤적였지만 그 시간에 전화할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112 번호를 눌러놓고 아차하면 통화 버튼을 눌러야겠다 싶어 손을 통화 버튼 위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절대 믿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한 게 무색할 만큼 막상 겁이 나니 어쨌든 112가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쪽에서 덩치가 큰 남자가 저를 와락 껴안더라고요. 저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며 통화 버튼을 누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큰 소리를 내자 당황한 남자는 저를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이대로 끌려가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눈앞이 까마득하게 어두워지는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몸을 뒤로 눕히며 버둥거렸어요. 골목이 매우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버둥거리면 버둥거릴수록 남자도 당황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야, 도망간다! 잡아! 순식간에 저는 혼자 바닥에 누워 있었고 우르르 사람들이 계단 위로 남자를 쫓아 달려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곁으로 다가오는 느낌에 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경찰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제가 112로 신고를 한 뒤 전화기를 계속 들고 있어서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동네가 워낙 다 골목길이라 위치를 못 찾고 있던 와중에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들이 제가 지른 소리를 듣고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온 것이더라고요.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 그대로 그 남자의 손에 끌려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를 위협했던 남자는 다행히 금방 잡혔어요. 그래서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죠. 저는 당시에 저를 구해주신 경찰분의 도움으로 놀란 마음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안 그래도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해서 저희가 계속 순찰 중이었거든요. 죄송해요. 저희가 빨리 잡았으면 오늘 같은 피해는 받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날 저를 도와주셨던 경찰분은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찰에게 갖고 있던 편견들을 단번에 깨주셨죠. 왠지 모르게 지난날의 제 억울함까지도 해소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수녀님과 동생들을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놀란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싶어서요. 제게 일어난 일을 누구보다도 수녀님께서 많이 놀라하셨어요. 이대로 혼자 보낼 수는 없다며 며칠 더 쉬고 가라고 하셨죠. 안 되겠다.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올라가면 바로 이사부터 해. 위치도 좋고 치안도 잘 된 대로. 알았지? 아니에요, 수녀님. 저도 안 그래도 회사 근처로 이사해야 하나 하고 있던 차였으니까 차차 알아볼게요. 그래도 오랜만에 동생들도 만나 실컷 수다도 떨고 수녀님이 해주신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올라왔더니 금방 기운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저것 간식거리들을 들고 저를 도와주셨던 경찰분이 계신 파출소에 들렀습니다. 감사 인사라도 하려고요. 사실은 여러분에게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좀 부끄럽지만 사실 감사 인사는 핑계였고 그 경찰분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 경찰분에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락처까지 교환하고 따로 연락도 주고받았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정신이 투철해서인지 언제나 제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항상 야근이 많아 집에 늦게 들어가는 제가 걱정된다면서 집 근처로 자주 순찰도 돌아주고 동생이 근처 대학에 들어가게 돼서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자 다행이라면서 이제 좀 안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나네요. 이제 20살이면 늦둥이 동생인가 봐요. 친동생은 아니고 사실 제가 시설에서 자라서 어릴 적에 같이 살았던 동생이에요. 사실 친동생이나 다름없지만요. 보통 다들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반응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보통은 정말 몰랐어 로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저를 언제나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 전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잘해주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신기해하면서 자기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처럼 이것저것 질문이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분은 좀 달랐어요. 가족이라는 게 꼭 피가 섞여야만 가족은 아니죠. 내가 가족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면 진짜 가족인 거니까요. 저도 이런 느낌은 처음이라 낯설어서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지만 경찰분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저를 편견 없이 대하는 모습이 더 멋있게 보였거든요. 이런 사람을 제가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어 그날 이후로 저는 틈만 나면 파출소에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도 제게 그런 면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꽤 적극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지우씨, 혹시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세요?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영화 보러 가실래요? 영화요? 너무 좋죠. 완전 좋아요. 제 마음이 통했나 봅니다. 경찰분이 제게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희의 시작은 그랬습니다.
제가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진 남자에게 이성적으로 끌리게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인생이 또 이렇게 되기도 하더군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순간에 저를 끌어내는 사람도 경찰이었는데 제가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에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도 공교롭게 경찰이었다는 점이 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이 결국 제 남자친구가 되었죠. 저희의 만남은 순탄했던 시작처럼 언제나 꽃길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인생은 울퉁불퉁 지뢰밭이더군요. 저는 연애를 하면 할수록 남자친구가 자꾸만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와의 미래를 상상하곤 했어요. 단란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걱정도 많아졌습니다. 연애는 둘만 좋으면 가능했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친구는 자주 결혼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하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라든지 아이는 몇이나 낳고 싶냐고 묻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저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지 말이죠. 그런데 돌아올 남자친구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난 우리 부모님께 결혼 허락 같은 거 받을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꼭 결혼할 거야. 남자친구의 그런 단호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부모님께 결혼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우리끼리 마음대로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거야?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남자친구는 최근까지도 부모님과 인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원래부터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제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부모도 있다네요. 저는 처음에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흥분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은 처음이라 도대체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되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없는 게 낫다는 말은 제게는 전혀 납득이 되질 않았죠. 아무래도 남자친구에게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부모님과 왜 거리를 두고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말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꺼낸 남자친구의 이야기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아버지는 욕심이 많아도 너무 과하게 많은 사람이라 피 섞인 가족들도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내치시는 분이야. 남자친구에게는 어린 시절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사건이 있답니다. 남자친구의 할아버지께서 연세는 좀 있으셔도 사업체를 운영하실 정도로 건강하셨었는데 너무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대요. 병원에서도 별다른 증상이 없으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셨으니 가족들과 회사 직원들은 모두 다 망연자실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자친구의 아버지만 너무도 태연하게 굴었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남자친구가 보기에도 이상할 정도로요. 다른 가족들은 병원에서도 빈소에서도 다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울고 계셨는데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변호사 아저씨와 내내 이야기만 하고 계셨대요.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회사가 있었으니까 해결할 일이 많아서 슬퍼할 겨를도 없으셨던 거 아닐까? 제 말에 남자친구는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사실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차남이었고 위로 큰아버지가 계셨대요. 회사도 할아버지 댁도 그전까지는 모두 다 큰아버지께서 관리하고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공개된 할아버지의 유언장에는 모든 내용이 다 뒤집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도 집도 모두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넘어갔고 큰아버지께서 쫓겨나다시피 나가게 되셨대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언제나 할아버지 댁만 가면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다투기만 하셨는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까지도 장례식장에서 두 분은 서로 멱살을 잡으시며 싸우셨답니다. 그리고 그때 큰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가 남자친구는 아직도 잊히질 않는답니다. 네가 아버지께 드리라고 가져온 약, 그거 진짜 혈압약 맞아? 그 전까지는 멀쩡하시던 분이 그 약 드시고 나서 구토하고 설사하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너 만약에 아버지가 그 약 때문에 돌아가신 거면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알았어? 남자친구는 분명 똑똑히 기억한답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에게 드린 그 약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던 큰아버지의 모습을요. 와, 형이 맨날 이렇게 헛다리만 짚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보시기에도 형이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유언장에 다 나한테 넘기라고 되어 있겠어. 아버님은 절대 아니라고 하셨다지만 남자친구의 기억에 따르면 아버지의 행동에 미심쩍은 것이 아주 많았답니다. 할아버지에게 드리겠다고 가져간 약이 정말 어떤 것이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할아버지 댁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께서 할아버지가 그 약을 드시면 구토를 해서 약을 드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자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노발대발하시며 아주머니에게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그 모습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남자친구가 목격했고요. 아줌마가 의사야? 왜 마음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약을 줘라 말아야? 남의 집에 밥이나 왔으면 밥이나 하세요. 어릴 때부터 정의로운 경찰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남자친구는 자신의 아버지를 볼 때마다 화가 났답니다. 워낙 평소에도 일하시던 분들에게 막대하고 제멋대로 구는 모습이야 많이 봐와서 사실 놀랍지도 않았지만 할아버지께서 약을 드시지 않는다는 말에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모습은 분명 이상했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도 분명 누가 보더라도 둘째 아들보다는 큰아버지를 더 편애하셨었는데 갑작스레 모든 재산과 회사를 둘째 아들에게 주었다는 게 아는 사람들은 다들 이상하다며 수군거렸다네요. 어릴 땐 그냥 주변 모두에게 화만 내는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게 싫다는 정도였는데 내가 커갈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겠더라. 내 경찰 인생에 내 아버지라는 사람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자 남자친구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혹시나 제가 남자친구의 아버님을 만났을 때 상처를 받을까 봐서요. 그래도 저는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분명 서운해하실 거다. 그러니 우리가 결혼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인사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끝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며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절대 허락할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남자친구의 말이 맞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어머님을 통해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는 제가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말만 듣고도 저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대요. 남자친구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지만 사실 저는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 마치 고아면 절대 만날 생각이 없다라고 대놓고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제가 궁금하시다면서 아버님의 생신날 같이 식사라도 하자며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남자친구는 내키지 않아 했지만 결국 제 뜻을 들어줬죠. 자기는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어떻게든 아버님 마음 돌려놓을게.
나 이래 보여도 서글서글하다고 어른들한테 은근 인기 많아. 저의 해맑은 모습에 남자친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고 나면 자신의 말을 이해할 거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께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단순히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받는 거라면 다른 좋은 부분을 보여드리고 노력하면 분명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아버님의 사이도 좋아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남자친구 아버님의 생신날이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워낙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니 뭘 드려도 좋아하시지 않을 거라면서 차라리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선물은 남자친구가 준비하겠다면서요. 저는 그래도 빈손으로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갔습니다. 저는 전날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너무 긴장돼서요. 남자친구가 미리 예약해뒀다는 한정식 집에서 부모님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가 웬일이냐? 호적이라도 파서 나갈 것처럼 집을 나가서는 웬일로 먼저 보자고 연락을 다 하고.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저는 인사드릴 필요 없이 저희끼리 식만 올리고 살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여자친구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지만 넌 세상 물정을 참 몰라. 그거야. 당연히 널 이용해서 어떻게든 우리 집안이랑 엮어보려고 하는 거지. 아버지! 저는 제 얼굴도 제대로 봐주시지 않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향해 애써 웃으며 인사를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케이크를 전해드렸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버님의 표정은 굳어 계셨죠. 이래서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아주 웬만한 산전수전은 다 겪어봤을 테니 얼마나 독하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기분 나쁜 기색도 없고 아주 뻔뻔하게 케이크까지 들이밀잖아. 왜?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감동이라도 받아서 결혼 허락해줄 줄 알았니? 지우야, 일어나자. 내가 말했잖아. 우리 아버지 절대 상식이 통하는 분 아니라고. 남자친구는 잠시도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에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았죠.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놈이 저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야. 홀려도 아주 된통 홀렸구만. 저는 또 억울했습니다. 절대 아버님의 말씀처럼 대단한 집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만나 뵙고 싶다고 한 것은 절대 아니었으니까요. 단지 제가 가진 욕심이라면 부모 없이 자란 탓에 사랑하는 남자의 부모님과만이라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느껴보고 싶었고 단란한 가정을 이뤄 화목하게 지내보고 싶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부린 욕심이 이렇게까지 큰 파장이 되어 제게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저 때문에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더 안 좋게 만든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회사 앞으로 남자친구 아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서 바로 회사 앞으로 나갔죠. 네가 네 주제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네 주제를 좀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직접 왔다. 애초에 모도를 나무는 넌 보지 말아야지. 넌 애가 양심도 없니? 어디 감히 내 아들을 넌 봐. 저는 순간 저승사자라도 만난 것처럼 놀라서 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너는 해도 해도 너무 없잖아. 부모가 없으면 착실하게라도 살았어야지. 도대체 어떻게 학창시절을 보냈으면 고등학교는 검정고시 출신에다가 대학도 들어본 적도 없는 대학인 것도 모자라서 거기다 회사는 또 어떻고. 아휴, 말하고 싶지도 않다.
회사 앞에 찾아오셨다고 했을 때부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 제게 모욕을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대로 참고만 있으면 밤에 너무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이미 시작부터 남들 다 있는 부모도 없었죠.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진 건 다 처음부터 제 거였어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다 제가 노력해서 얻어낸 제 거요. 다 쓰러져가는 월세집에 고작 200 넘게 받으면서 다니는 직장. 너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니? 참, 넌 욕심이라는 게 없구나. 아니요, 저 욕심 많아요. 제 인생에 어디 가서 오빠 같은 사람 또 만나겠어요? 전 결심했어요. 오빠랑 꼭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 거예요. 제 당돌한 고백에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화를 버럭버럭 내시며 돌아가셨지만 저는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 없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앞으로 절대 아버님께서 저희 결혼을 허락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의기소침해진 저와 달리 남자친구는 오히려 아버님의 허락 없이 결혼을 강행하겠다고 했어요. 정말로 결혼식 날짜도 잡고 웨딩홀도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대로 우리가 결혼해도 되는 걸까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와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만들고 싶다네요.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가족 말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 꿈꾸는 가족을 하루라도 빨리 이뤄서 행복해지고 싶다면서요.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100% 공감했습니다. 저도 제가 선택한 적도 없는 부모 때문에 평생 고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사람과 하루라도 빨리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외롭지 않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이기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요. 그런데 며칠 뒤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남편이 회사까지 찾아갔다며? 내가 대신 사과할게. 너무 미안하구나. 나도 몇십 년을 같이 산 내 남편이지만 이해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남편이 정 허락하지 않겠다면 나라도 허락해 줄 테니까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한번 와라. 남편 없을 때 내가 너희한테 맛있는 거라도 해주고 싶어. 그 주 주말에 남자친구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사셨다는 그 집이 제게는 뭔가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알려주지 않은 화장실의 위치를 제가 알고 있었죠. 마치 이곳에 꼭 와본 것처럼 말입니다.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오랜만에 제 꿈에 나타난 어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밤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게 안 돼, 결혼은 절대 안 돼, 라고 외치셨죠.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수녀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감이 너무도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으신 수녀님께서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갑자기 방에 들어가셔서 공책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수녀님의 말에 의하면 제가 고아원에 들어왔던 그날 손에 들고 있던 봉지 안에 쪽지와 바카스 말고도 하나가 더 있었답니다. 수녀님은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저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서 수녀님께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계셨대요. 그 공책은 바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어머니께서 어린 저를 혼자 키우시며
남의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하시며 겪은 일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던 집 어르신은 재산도 많고 운영하시던 회사도 큰 회사였는데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답니다. 어린 딸을 혼자 키우고 계신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집에 쓰지 않는 방을 흔쾌히 내주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고아원에 오기 전까지 그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는 어르신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분가해서 나가 살았는데 둘째 아들은 항상 재산 문제로 집에 찾아와서 어르신과 싸우는 일도 많았고 형에게 대들고 싸웠다는 얘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일기장의 내용이 남자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너무나도 비슷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긴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제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진실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아주 참혹했던 과거의 진실 말이죠. 오랜만에 찾아온 어르신 댁 둘째 아들이 웬일로 어르신의 혈압에 좋다는 약을 지어왔다며 내게 아침마다 드시는 차에 이 약을 섞어서 드리라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드디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렸나 보다 했는데 언제부턴가 어르신께서 아침에 차를 드시고 나면 잦은 복통을 호소하셨고 밤에는 잠도 잘 주무시질 못하셨다. 저는 일기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점점 목이 말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약을 드신 지 2주째가 되던 날 약을 넣지 않고 차만 어르신께 드렸다. 그러자 며칠 뒤 어르신의 복통이 사라졌다. 내 예상이 맞았다. 둘째 아들이 준 약에 분명 문제가 있어 보였다. 나는 곧바로 첫째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며칠 뒤 집안에는 피바람이 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께서 모르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비밀을 알게 되어서 더는 그 집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일어난 피바람은 제 예상과는 달리 훨씬 더 끔찍한 사고였더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어르신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고 살아계실 때 작성했던 유언장에는 돌아가신 이후 모든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주겠다고 되어 있었다네요. 그 유언장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답니다. 모두가 아는 어르신이라면 절대 그런 유언장을 남기셨을 리가 없을 만큼 둘째 아들을 믿지 못하셨다네요. 어머니께서 분명히 약이 이상한 것 같아서 곧바로 약을 중단하셨다고 했는데 어르신께서는 갑자기 왜 돌아가신 거지? 그때 일기장 중간에 있던 명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명함을 보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분명 제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대표로 있다는 그 회사의 명함이었어요. 직급에는 법무팀이라고 적혀 있었고 변호사인 듯 보이는 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벌써 20년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일기장에 남자친구의 아버님 회사 변호사의 명함이 도대체 왜 들어있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저는 곧바로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번호로 나오더군요. 분명 이상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주변에 물어물어 사람의 뒤를 알아봐준다는 심부름센터라는 곳에 의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나온 변호사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했죠. 그런데 글쎄 그 변호사라는 사람이 변호사는 맞는데 현재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횡령 혐의로요.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건 바로 그 변호사가 몇 년 전까지 남자친구 아버지 회사의 변호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그 회사에서 일했더라고요. 그럼 남자친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대표로 계실 때부터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라는 건데? 저는 엉망으로 꼬여있던 실타리가 풀리면 풀릴수록 더 겁이 났습니다. 저는 어쩌면 명함에 적힌 변호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회사. 그러니까 그 회사에 돌아가신 회장님이 살던 집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가정부로 일을 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점점 더 겁이 났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에서 벌어졌다는 일과 저희 어머니와의 관계가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해버린 바로 그것이 진짜 진실일까 봐서요. 저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수녀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이미 수십 년이나 지난 일이야. 괜한 일에 휘말리면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모른 척 그냥 네 인생 살아. 모른 척 살라뇨. 그럴 순 없어요. 제가 결혼까지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의 집안이랑 저희 어머니의 죽음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데 제가 이대로 모른 척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할 수는 없어요. 진심이었어요.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그 사람의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면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나 저희 어머니처럼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하루아침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더라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날 밤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거든요. 고아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제 뒤를 쫓아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 겪는 느낌이 아니었으니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남자친구에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를 쫓아오던 누군가가 갑자기 제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저는 안간힘을 쓰며 버둥거렸습니다. 그 손 놔! 경찰이다! 저희 집 바로 앞에서 나타난 남자친구가 곧바로 달려나오더니 저를 위협하던 남자를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를 위협했던 남자는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은 바로 이랬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예상하고 있었다네요. 남자친구가 경찰이 된 이후 계속 아버지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릴 적 자신이 느꼈던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한 진실이 궁금했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말이죠. 그런데 최근 갑자기 몇 년 전 구속된 변호사를 만나러 다녀오신 아버지께서 뜬금없이 저에 대해 물어보셨답니다. 친부모가 누군지 정말 모르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어느 고아원 출신인지까지 물으셨대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남자친구도 조사하던 중 얼마 전 수녀님에게서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가져간 일기장의 내용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걱정되신다고 하셨다네요. 어머니 일기장 나한테 줄 수 있어? 그게 어머님이 마치 스스로 세상을 떠나신 것처럼 위장하고 살해한 사건과 우리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사건까지 해서 두 사건에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 같아. 그럼 자기 아버지가 벌을 받게 되실지도 몰라. 그리고 아버지 사건이 알려지면 자기한테도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괜찮겠어? 남자친구는 이럴 줄 알았다지만 저는 남자친구가 걱정됐습니다. 말했었잖아. 난 내 경찰 인생에 아버지가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 될 줄 알고 있었어.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은 해결이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큰아버지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큰아버지께서는 혹시나 해서 가지고 계셨던 할아버지의 유언장과 회사 증거자료들을 남자친구에게 주셨대요. 덕분에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점점 수사망이 좁혀오자 아버지께서는 감옥에 있는 변호사에게 모든 혐의를 다 덮어씌우려고 하셨다네요.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된 수감 중이던 변호사가 지난 일에 대해 다 사실대로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것이 맞았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원래 계획은 할아버지의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하기 위한 약을 구해서 할아버지에게 장기간 복용시켜 정신이 없으신 틈을 이용해 변호사와 짜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중에는 할아버지를 치매로 몰아 병원에 입원시킬 생각이었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약을 먹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계획이 틀어질까 불안해하던 와중에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무슨 이유에선지 돌아가셨답니다. 아직 유언장을 쓰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변호사에게 거액의 돈을 약속하고 유언장을 가짜로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저희 어머니께 둘의 계획을 들키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 어머니를 정리하려던 중 겁에 질린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먼저 도망가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람을 써서 어머니를 잡으러 다니다 고아원 근처에서 어머니를 찾아 쫓아갔는데 어머니께서 도망을 치다가 결국 산에서 굴러떨어져 사고를 당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사건의 진실을 제게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남자친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늘도 무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꿈에 나와 제게 안 된다고 외치던 어머니의 얼굴도 떠올랐죠. 그래서 결국 저희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는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수감되시고 난 뒤 얼마 전 어머니가 계신 납골 땅에 둘이 함께 다녀왔어요.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들려드리고 최근에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중얼중얼 떠들다 왔어요. 남자친구는 제 옆에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직 저희 두 사람은 헤어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함께 할 수도 없었죠.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그날 이후 제 꿈에 어머니가 다시는 나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바라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다시 한번 제 꿈에 나와 주시기만요.